지상 500m,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마천루인 스카이 팰리스 타워의 최상층 펜트하우스 비밀 금고. 이곳에는 전 세계 암흑가에서 가장 탐내는 보물, 500억 원의 가치를 지닌 푸른 다이아몬드, 심해의 눈물이 잠들어 있다. 차가운 금속성 공기가 감도는 금고 안정막을 깨고 두 개의 그림자가 서로 다른 목적을 아는 채 운명처럼 마주쳤다. 이것은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다. 자존심을 건 전쟁이자 치명적인 로맨스의 서막이다. 스카이팰리스 타워 80층 VVIP 전용 금고실, 두께 50cm의 티타늄 합금벽으로 둘러싸인 이 공간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불렸다. 하지만 강진우에게 있어 가장 안전하다라는 말은 가장 도전할 가치가 있다라는 문장과 동의어일 뿐이었다. 그는 마치 제 집 안방에 들어선 사람처럼 여유로운 태도로 중앙제어 콘솔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허공에 띄워진 홀로그램 키보드 위를 피아니스트처럼 우아하고 빠르게 춤추고 있었다. 진우는 입가에 얇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보안 시스템의 방화벽이 양파 껍질 벗겨지듯 하나씩 해제되고 있었다. 붉은색이었던 모니터의 경고등이 순차적으로 녹색으로 바뀌는 광경은 그에게 있어 그 어떤 예술 작품보다 아름다웠다. 빙고! 그가 나직하게 읊조리며 엔터키를 누르려는 찰나였다. 천장에서 미세한 소음이 들려왔다. 일반인이라면 환풍기가 돌아가는 소리라고 착각했을 법한 한 아주 작은 기계음이었다. 하지만 진우의 귀는 예민했다. 그는 반사적으로 몸을 비틀어 옆으로 물러났다. 슈! 그가 서 있던 자리에 날카로운 강철 와이어가 꽂혔다. 만약 0.5초만 늦었더라면 그의 어깨는 꼬챙이에 꿰인 생선꼴이 되었을 것이다. 진우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다. 검은색 전신 슈트를 입은 날렵한 실루엣이 마치 거미처럼 와이어를 타고 소리 없이 바닥으로 착지했다. 착지 자세는 완벽했다. 무릎을 굽혀 충격을 흡수하고 고개를 들어 상대를 노려보는 그 눈빛. 진우는 그 눈을 알고 있었다. 아니,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골치가 아플 지경이었다. 또 너냐, 캐수먼. 진우가 한숨을 내쉬며 홀로그램 키보드를 접었다. 검은색 마스크를 쓴 침입자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몸에 딱 달라붙는 슈트는 그녀의 굴곡진 몸매를 드러냄과 동시에 곳곳에 숨겨진 흉기들을 감추고 있었다. 그녀는 마스크를 턱 밑으로 내리며 도발적인 미소를 지었다. 이민아였다. 업계에서는 팬텀이라고 불리는 변장의 귀재이자 진우가 노리는 목표물마다 사사건건 나타나 회방을 놓는 지독한 라이벌이었다. 내 별명은 팬텀이야. 촌스러운 캐수먼이라고 부르지 말랬지. 공대 오빠. 미나가 비꼬는 말투로 받아쳤다. 그녀는 여유롭게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금고 중앙에 놓인 전시대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방탄유리 너머로 푸른 빛을 발산하는 다이아몬드, 심해의 눈물이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상도덕도 없나. 먼저 온 사람이 임자라는 말 못 들어봤어. 진우가 팔짱을 끼며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미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경계하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도둑이 아니었다. 근접 격투술과 암기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실력자였다. 먼저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지. 보안 시스템 해제하느라 수고했어. 덕분에 나는 숟가락만 얹으면 되겠네. 미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녀의 몸이 화살처럼 튀어나갔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중앙의 다이아몬드였다. 진우는 혀를 차며 그녀의 진로를 차단하기 위해 몸을 날렸다. 어림없지 두 사람의 몸이 공중에서 격돌했다. 둔탁한 타격음이 금고실의 정막을 찢었다. 진우는 미나의 뻗은 주먹을 손바닥으로 쳐내고 곧바로 그녀의 복부를 향해 회전 발차기를 날렸다. 하지만 미나는 유연한 허리를 이용해 림보를 하듯 뒤로 젖혀 그의 발차기를 피해냈다. 그녀는 그 반동을 이용해 바닥을 짚고 물구나무를 서며 진우의 턱을 향해 두 발을 걷어찼다. 진우는 급히 팔을 교차해 그녀의 공격을 막아냈다. 뼈가 울리는 충격이 전해졌다.
여자의 몸에서 나온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파괴력이었다. 그는 뒤로 몇 걸음 밀려나며 자세를 바로잡았다. 힘이 더 세졌네. 헬스장 바꿨어. 진우가 손목을 털며 농담을 던졌다. 미나는 착지하자마자 품에서 접이식 단검 2자루를 꺼내 들었다. 은색 칼날이 조명 아래서 번뜩였다. 너 잡으려고 특별히 PT 받았거든. 미나는 쉴 틈을 주지 않고 몰아붙였다. 단검이 춤을 추듯 현란한 궤적을 그리며 진우의 급소를 노렸다. 진우는 주머니에서 특수 제작된 티타늄 배턴 3단봉을 꺼내 그녀의 칼날을 쳐냈다. 챙챙 채쟁. 금속과 금속이 부딪히며 불꽃이 튀었다. 그들의 싸움은 마치 격렬한 탱고와도 같았다. 서로의 공격을 읽고 피하고 방역하는 과정이 물 흐르듯 이어졌다. 진우가 배턴으로 미나의 손목을 노리면 미나는 몸을 회전시켜 피함과 동시에 팔꿈치로 진우의 명치를 가격하려 들었다. 이때 갑자기 금고실 전체에 붉은 사이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경고. 외부 침입 감지. 방어 시스템 가동. 레벨 5. 기계적인 안내 음성과 함께 바닥과 천장, 그리고 벽면에 작은 구멍들이 열렸다. 진우와 미나는 동시에 동작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젠장 네가 너무 시끄럽게 구니까 시스템이 깼잖아. 진우가 소리쳤다. 웃기지 마. 네가 해킹을 엉터리로 해서 들킨 거겠지. 미나가 맞받아쳤다. 하지만 서로를 탓할 시간은 없었다. 벽면의 구멍에서 가느다란 붉은 빗줄기들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고출력 레이저 그리드였다. 닿기만 해도 살이 타들어가고 뼈가 절단되는 죽음의 선들이었다. 레이저는 무작위 패턴으로 움직이며 금고실을 촘촘한 그물처럼 조여오기 시작했다. 숙여. 진우가 외치며 미나의 머리를 눌렀다. 징하는 소리와 함께 미나의 머리카락 끝이 레이저에 스쳐 타버렸다.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미나는 놀란 눈으로 진우를 올려다보았다. 방금 전까지 칼을 겨누던 적이 자신을 구해준 것이다. 감동하지 마. 내 보석을 훔칠 경쟁자가 타 죽는 꼴이 보기 싫어서 그런 거니까. 진우는 퉁명스럽게 말하며 다가오는 레이저를 피해 바닥을 굴렀다. 미나 역시 정신을 차리고 레이저의 궤적을 피하며 백덤블링을 했다. 이제부터가 진짜 문제였다. 그들은 서로 싸우면서 동시에 레이저를 피해야 했다. 상황은 더욱 복잡하고 기괴하게 변해갔다. 미나가 다이아몬드를 향해 뛰려 하자 가로 방향의 레이저가 그녀의 허리춤을 노리고 지나갔다. 그녀는 급히 멈춰 섰고 그 틈을 타 진우가 그녀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했다. 미나는 넘어지면서도 진우의 옷깃을 잡아당겨 그를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겼다. 덕분에 진우는 뒤통수 바로 뒤를 스쳐 지나가는 세로 레이저를 피할 수 있었다. 이거라 떨어. 내어놔 놔. 두 사람은 엉겨 붙은 채 바닥을 굴렀다. 레이저 빔이 그들의 머리 위 다리 사이 옆구리를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다. 그들은 살기 위해 그리고 보석을 차지하기 위해 기묘한 협력을 강요받고 있었다. 진우가 미나의 허리를 감싸 안고 옆으로 회전했다. 그들의 얼굴이 닿을 듯 가까워졌다. 서로의 거친 숨결이 피부에 느껴질 정도였다. 미나의 눈동자에 진우의 얼굴이 비쳤고 진우 역시 그녀의 긴 속눈썹을 또렷하게 볼 수 있었다. 아주 찰나의 순간 묘한 정적이 흘렀다. 향수 바꿨네. 시트러스 향. 이 와중에 그게 느껴져 변태. 미나는 진우의 가슴을 밀쳐내며 몸을 일으켰다. 레이저 패턴이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다. 다이아몬드가 있는 전시대 주변만이 유일한 안전지대처럼 보였다. 두 사람은 동시에 그곳을 향해 달렸다. 진우가 먼저 손을 뻗었다. 하지만 미나가 던진 와이어가 진우의 손목을 감았다. 진우는 와이어를 잡아당겨 미나를 자신의 쪽으로 끌어오며 어깨로 그녀를 들이받았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은 전시대 바로 앞에서 엉켜 넘어졌다. 이제 둘의 손은 다이아몬드가 들어있는 방탄 유리 케이스 위에 동시에 얹혀 있었다. 유리 안에 심해의 눈물은 이 난장판 속에서도 고고하게 푸른 빛을 내뿜고 있었다. 내가 먼저 잡았어. 웃기지 마. 내 손이 아래에 있잖아.
두 사람이 으르렁거리는 순간 굳게 닫혀있던 금고실의 육중한 강철문이 굉음을 내며 열리기 시작했다. 구구구궁. 진우와 미나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경찰 특공대나 경비 로봇이 등장할 것이라 예상했던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전혀 뜻밖의 인물이었다. 스카이 팰리스 타워의 보안 총괄팀장 박동일이었다. 그는 말끔한 정장 차림에 뒷짐을 지고 마치 재미있는 연극을 관람하는 관객처럼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의 뒤로는 무장한 사병들이 총구를 겨누고 서 있었다. 브라보. 정말 훌륭한 공연이었습니다. 두 분, 박동일이 천천히 박수를 치며 걸어 들어왔다. 진우와 미나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서로 떨어져 경계태세를 갖췄다. 레이저 시스템이 박동일의 주변에서만 비활성화되는 것을 본 진우의 눈매가 날카로워졌다. 박 팀장, 경찰을 부른 게 아니었나? 진우가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경찰이란요. 이 아름다운 보석을 두고 그런 촌스러운 분들을 초대할 리가 있겠습니까? 박동일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전시대 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품에서 마스터 키카드를 꺼내 단말기에 접촉했다. 삐빅하는 소리와 함께 방탄유리 케이스가 열렸다. 도둑놈이 도둑을 잡으러 온 척하다니 이거 보안팀장이 아니라 보안구멍이었구만. 미나가 비웃으며 단검을 고쳐 잡았다. 말 조심해 꼬마 아가씨. 나는 정당한 대가를 챙기는 것뿐이야. 20년 동안 이 빌딩을 지켰지만 회장은 내게 쥐꼬리만한 퇴직금을 주더군. 그래서 내 몫을 직접 챙기기로 했지. 박동일은 장갑 낀 손으로 심해의 눈물을 집어들었다. 다이아몬드가 그의 손 안에서 번쩍였다. 그는 황홀한 표정으로 보석을 바라보더니 이내 싸늘한 눈빛으로 진우와 미나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자네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네. 이곳은 원래 산소가 부족하면 자동으로 밀폐되도록 설계되어 있지. 화재 진압용 가스 대신 진공 상태로 만들어 보석을 보호하는 최첨단 시스템이지. 박동일이 손짓하자 부하들이 뒷걸음질치며 문 밖으로 나갔다. 그게 무슨 소리야? 진우가 묻자 박동일은 문 밖으로 나가며 씩 웃었다. 두 천재 도둑이 서로 싸우다가 질식사했다. 시나리오가 꽤 그럴싸하지 않나? 산소는 10분 정도 남았을 걸세. 그동안 못다한 사랑이라도 나누시게. 꽝! 두께 1m의 강철 문이 닫혔다. 슉 하는 소리와 함께 환풍구가 차단되는 소리가 들렸다. 동시에 벽면에 설치된 기압계의 수치가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런 미친. 진우가 문으로 달려가 주먹으로 두들겼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는 즉시 자신의 휴대용 단말기를 꺼내 해킹을 시도했다. 하지만 화면에는 접속 불가, 외부 회선 차단됨이라는 붉은 글씨만 뜰 뿐이었다. 완전히 독립된 회선이야. 밖에서 물리적으로 끊어버렸어. 진우가 이를 갈며 말했다. 금고실 안의 공기는 벌써부터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미나는 창백해진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레이저는 사라졌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보이지 않는 공포가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다. 야, 공대 오빠, 너 뭐 뾰족한 수 없어? 없어. 네가 그렇게 자랑하던 장비들 다 어디 갔는데? 있어. 있는데 이 문을 뚫으려면 폭탄이 필요해. 근데 지금 여기서 폭탄을 터뜨리면 우린 폭발 압력 때문에 고막이 터지고 내장이 파열될 거야. 진우는 땀이 맺힌 이마를 닦아냈다. 그는 침착하려고 노력했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밀실 산소 부족 그리고 배신자. 모든 것이 최악이었다. 그때 미나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의 발목을 감싸 쥐었다. 아까 레이저를 피하다가 삐끗한 모양이었다.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에게 다가갔다. 괜찮아. 너 같으면 괜찮겠냐. 500억도 뺏기고 목숨도 뺏기게 생겼는데. 미나는 쏘아붙였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진우는 한숨을 내쉬며 바닥에 앉아 그녀의 시선과 눈을 맞췄다. 살고 싶으면 내 말 들어. 지금부터 호흡을 최소화해. 말도 많이 하지 말고. 놈은 우리가 죽기를 바라고 갔어. 그러니까 우린 반드시 살아서 나가야 해.
놈의 뒤통수를 아주 세게 갈겨주기 위해서라도 진우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그 눈빛에 미나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적이었던 남자가 지금 이 순간만큼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파트너로 느껴졌다. 좋아. 그럼 휴전이야. 여기서 나가면 그때 다시 싸우자고. 미나가 손을 내밀었다. 진우는 피식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래, 임시 휴전. 하지만 다이아몬드는 여전히 내 거야. 꿈 깨셔. 어둠과 정적만이 감도는 밀실 안두도둑의 위험하고도 기막힌 공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산소 농도 19%. 시간은 그들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정막은 소음보다 무서웠다. 강철문이 닫히고 환풍구가 차단되자 금고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내려앉았다. 500억 원의 가치를 지닌 다이아몬드가 사라진 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 그 공허함을 채우는 것은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진우는 차갑게 식어가는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휴대용 단말기를 조작하고 있었다. 화면에서 쏟아지는 푸른빛이 그의 심각한 얼굴을 비췄다. 하지만 아무리 키보드를 두드려도 화면에 뜨는 메시지는 변하지 않았다. 시스템 오류, 메인 서버와의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그는 욕설을 삼키며 단말기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물리적으로 회선이 끊긴 상태에서는 천하의 강진우라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미나를 바라보았다. 미나는 금고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다친 발목을 부여잡고 있었는데 고통 때문인지 아니면 공포 때문인지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평소에 당당하고 도발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산소 농도 18%. 벽면에 부착된 디지털 계기판의 숫자가 붉은색으로 깜박였다. 정상적인 대기 중 산소 농도는 21%. 18% 밑으로 떨어지면 인체는 서서히 저산소증 증상을 겪게 된다. 두통 현기증, 그리고 판단력 저하. 야, 캐수먼. 아니, 이민아. 진우가 정적을 깼다. 미나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시끄러워. 말 시키지 마. 산소 아까워.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가라앉아 있었다. 진우는 그녀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다. 단순한 발목 부상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의 호흡은 너무 빠르고 얕았다. 과호흡이었다. 너 혹시 폐소공포증 있어? 진우의 질문에 미나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녀는 대답 대신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이 좁은 공간, 갇혀 있다는 압박감, 그리고 서서히 줄어드는 공기. 훈련받은 전문가라 해도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다. 하물며 과거에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 상황은 지옥 그 자체일 것이다.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절뚝거리며 민에게 다가갔다. 그 역시 아까의 격투로 온몸이 욱신거렸지만 지금은 파트너의 상태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었다. 그가 가까이 다가가자 미나는 고개를 획 돌리며 그를 피하려 했다. 오지 마. 센 척하지 마. 너 지금 숨 쉬는 게 이상해. 진우는 억지로 미나의 어깨를 잡아 자신을 보게 했다. 미나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다. 동공은 풀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다. 전형적인 공황 발작의 전조였다. 이거 놔. 숨이 안 들어와. 미나는 자신의 목을 움켜쥐며 괴로워했다. 공기가 부족한 게 아니었다. 공포가 그녀의 기도를 막고 있는 것이었다. 그녀는 허우적대며 진우의 옷자락을 꽉 쥐었다. 그 소나기 힘이 얼마나 센지 진우의 셔츠가 찢어질 듯 했다. 이민아, 내 눈 봐. 나 봐. 진우가 큰 소리로 외쳤다. 그의 목소리가 금고실 안을 울렸다. 미나의 흔들리는 눈동자가 천천히 진우에게 고정되었다. 지금 여기서 네가 패닉에 빠지면 우린 둘 다 죽어. 박동일 그 자식이 샴페인을 터뜨리며 우리 장례식을 치러주길 바라는 거야. 박동일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미나의 눈에 순간적으로 도끼가 서렸다. 분노는 공포를 이기는 가장 좋은 감정이다. 진우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숨을 천천히 쉬어.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해.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내뱉고 하나 둘 셋. 진우는 자신의 호흡 리듬을 과장되게 보여주며 미나를 유도했다. 미나는 처음에는 힘겨워했지만 진우의 차분하고 단호한 눈빛에 의지해 조금씩 호흡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그녀가 진우의 옷을 쥐고 있던 손에서 힘이 풀렸다. 미안해. 꼴사나운 모습을 보였네. 미나가 힘없이 웃으며 말했다. 아니야. 사실 나도 좀 쫄았어. 500억짜리 관이라니 너무 호사스럽잖아. 진우가 너스레를 떨며 그녀의 옆에 털썩 주저앉았다. 천이 닿자 묘한 안도감이 들었다. 방금 전까지 서로 죽일 듯이 싸우던 사이였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차가운 밀실에서 살아있는 온기는 서로뿐이었다. 계기판의 숫자가 16%로 바뀌었다. 공기가 눈에 띄게 탁해진 느낌이었다. 머리가 띵하고 몸이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졌다. 박동일 그 인간 처음부터 계획적이었어. 미나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보안 시스템 패턴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 내가 침투할 루트까지 예상한 것처럼.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80층 보안치고는 외부 해킹 방어가 너무 허술했거든. 일부러 길을 열어준 거야. 쥐새끼 2마리가 제 발로 덫에 들어오길 기다린 거지. 그들은 침묵했다. 자신들의 오만함이 이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었지만 부정할 수 없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도둑들이라는 자존심이 함정이 되어 돌아왔다. 진우는 주머니에서 초콜릿바 하나를 꺼냈다. 항상 작업 전에 당 충전을 위해 챙겨 다니는 비상식량이었다. 그는 포장지를 까서 절반을 뚝 잘라 민에게 내밀었다. 먹어. 머리 굴리려면 당이 필요해. 미나는 잠시 초콜릿을 바라보더니 피식 웃으며 받아들었다. 이 상황에 밥이 넘어가냐. 이게 마지막 식사가 될 수도 있는데 맛은 봐야지. 두 사람은 나란히 벽에 기대어 초콜릿을 씹었다. 달콤 쌉싸름한 맛이 입안에 퍼지며 잠시나마 긴장을 풀어주었다. 나 어릴 때 옷장에 갇힌 적이 있었어. 미나가 불쑥 입을 열었다. 진우는 묵묵히 듣고 있었다. 아버지가 도박빚 때문에 쫓기던 시절이었어. 빚쟁이들이 집으로 쳐들어왔는데 아버지가 나를 옷장에 숨기고 문을 잠가버렸지. 꼬박 이틀을 그 캄캄한 어둠 속에 있었어. 밖에서는 고함과 부수는 소리가 들리고 나중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그게 더 무서웠어. 아버지가 날 버리고 간 건 아닐까? 이대로 여기서 굶어 죽는 건 아닐까?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공포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진우는 왜 그녀가 아까처럼 격렬한 반응을 보였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래서 도둑이 된 거야. 잠긴 문을 따는 기술을 배운 거고 그럴지도 모르지. 세상에 내가 열지 못하는 문은 없게 만들고 싶었으니까. 갇히는 게 죽기보다 싫었거든. 근데 결국 또 갇혀버렸네. 그것도 내 라이벌이랑 같이. 미나가 자주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진우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 안았다. 이번에는 미나도 거부하지 않았다. 걱정 마. 이번엔 내가 열어줄게. 나 강진우야. 대한민국에서 전자보안 시스템을 가장 잘 다루는 남자라고. 말은 번지르르하네. 장비도 다 먹통이잖아. 장비는 먹통이지만 머리는 아직 살아있어.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강철문 앞으로 다가갔다. 산소 부족으로 시야가 조금씩 흐려지고 있었다. 그는 눈을 세게 깜박이며 문의 구조를 살폈다. 이 문은 전자식 잠금장치와 유압식 잠금장치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 전력을 차단하면 유압장치가 자동으로 잠기도록 설계된 fail-safe, fail-safe 구조야. 그럼 전력을 공급해야 열린다는 소리네. 근데 회선이 끊겼다며. 외부 회선은 끊겼어. 하지만 내부 회로는 살아있을 거야. 이 안쪽 패널을 뜯어내면 잠금장치 모터와 연결된 전선을 찾을 수 있어. 진우는 주머니에서 소형 드라이버 세트를 꺼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저산소증의 영향이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나사를 하나씩 풀어냈다. 쟁쟁. 금속 커버가 바닥에 떨어지고 복잡한 전선과 회로 기판이 드러났다. 문제는 전력이야. 이 모터를 돌리려면 최소 12V의 전압이 필요해.
하지만 지금 우리한테는 건전지 하나 없어. 진우가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다. 희망이 보이는 듯 하다가 다시 절망의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다. 12볼트. 미나가 중얼거렸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뒤지기 시작했다. 무기와이어, 연막탄, 쓸만한 전력원은 보이지 않았다. 그때 진우의 손목에서 희미한 빛이 반짝였다. 미나의 시선이 그곳에 꽂혔다. 야, 공대 오빠, 너 그 시계게 뭐야? 진우는 자신의 손목 시계를 내려다보았다. 스위스 장인이 만든 최고급 기계식 시계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부는 최첨단 마이크로 배터리와 해킹 툴이 내장된 특수 장비였다. 이건 내 분신 같은 건데. 잠깐, 진우의 눈이 커졌다. 그는 급히 시계를 풀었다. 이 안에 고밀도 리튬 폴리머 배터리가 들어있어. 해킹 모듈을 돌리기 위한 거라 용량은 작지만 순간 출력은 엄청나. 그걸로 모터를 돌릴 수 있어. 전압이 좀 부족해. 그리고 배터리랑 전선을 연결할 매개체가 필요해. 전도율이 높은 금속이 있어야 하는데. 진우는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티타늄 벽은 전기가 통하지 않았고 그들이 가진 장비들은 대부분 절연체로 코팅되어 있었다. 전도율 높은 금속. 미나가 손을 머리로 가져갔다.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고정하고 있던 핀 하나를 뽑아냈다. 조명 아래서 은은하게 빛나는 백금 핀이었다. 이거 백금이야. 순도 99.9%. 전도율은 구리보다 훨씬 좋지. 어때? 미나가 핀을 흔들며 물었다. 진우는 그녀의 손에서 핀을 받아 들었다.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다. 완벽해. 근데 이거 꽤 비싸 보이는데. 500억보다는 싸. 그리고 목숨값보다는 훨씬 싸고. 미나의 쿨한 대답에 진우는 미소를 지었다. 좋아. 이제 재료는 다 모였어. 문제는 시간이야. 진우는 계기판을 바라보았다. 산소 농도 14%. 이제 정말 한계점이었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시야는 점점 좁아져 터널처럼 변해가고 있었다. 내 배터리의 껍질을 벗겨서 산 LCD를 노출시켜야 해. 그래야 순간적으로 화학 반응을 일으켜 전압을 뻥 튀게 할 수 있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 유독 가스가 나올 수도 있어. 가뜩이나 산소도 없는데. 상관없어. 어차피 이대로 있으면 질식해 죽어. 할 거면 빨리 해. 미나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진우의 옆으로 다가왔다. 내가 돌 건. 내가 핀으로 전선을 연결할 때 네가 배터리 양극을 잡아줘, 오시. 손이 떨려서 혼자서는 힘들어. 잘못해서 쇼트가 나면 기회는 영영 날아가. 알았어. 두 사람은 패널 앞에 나란히 무릎을 꿇었다. 공간이 좁아 어깨가 밀착되었다. 진우는 시계 뒷면을 따고 손톱만한 배터리를 꺼냈다. 그리고 단검으로 조심스럽게 배터리 표면에 흠집을 냈다. 미세한 소리와 함께 톡 쏘는 냄새가 났다. 배터리 내부에 전해액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지금이야. 잡아. 진우의 말에 미나가 배터리의 양끝을 손가락으로 눌러 잡았다. 산성 용액이 손가락 피부에 닿아 따끔거렸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진우는 백금핀을 구부려 잠금 장치의 회로 접점에 갖다 대었다. 준비됐어. 하나 둘 셋. 진우가 핀을 배터리에 연결하는 순간 파직하는 소리와 함께 푸른 스파크가 튀었다. 미나가 짧은 신음소리를 냈다. 전류가 그녀의 손가락을 타고 흘렀다. 하지만 그녀는 손을 떼지 않았다. 그녀가 손을 놓으면 모든 게 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조금만 더. 진우는 이를 악물고 접점을 유지했다. 스파크가 튀면서 핀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살타는 냄새가 났다. 그것은 진우의 손가락인지 미나의 손가락인지 알 수 없었다. 고통은 희미했고 오로지 생존에 대한 갈망만이 선명했다. 윙, 철컥, 기적 같은 소리가 들렸다. 굳게 닫혀있던 잠금장치의 모터가 힘겹게 돌아가는 소리였다. 됐다. 진우가 외침과 동시에 패널 안쪽에서 틱하는 소리가 나며 잠금 해제 표시 등에 녹색 불이 들어왔다. 990, 육중한 강철문이 아주 조금 손가락 하나 들어갈 틈만큼 열렸다.
그 틈 사이로 신선한 공기가 씩씩거리며 빨려 들어왔다. 두 사람은 동시에 바닥으로 쓰러졌다. 밀려 들어오는 공기가 폐 속 깊이 스며들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맛이었다. 살았다. 미나가 헐떡이며 중얼거렸다. 그녀의 손가락은 검게 그을려 있었고 물집이 잡혀 있었다. 진우는 자신의 손수건을 꺼내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주었다. 수고했어, 파트너. 누가 파트너래? 미나는 툴툴거렸지만 손을 빼지는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진우를 바라보았다. 땀과 그 으름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떤 명품 모델보다 멋있어 보였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다. 죽음의 문턱을 함께 넘었다는 강렬한 유대감이 그들 사이를 맴돌았다. 심장이 뛰는 것이 산소가 돌아왔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헷갈릴 정도였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다. 진우가 벌떡 일어났다. 박동일은 헬기를 탄다고 했어. 옥상으로 갔을 거야. 내 다이아몬드 찾아와야지. 미나도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이 다시 도둑의 그것으로 변했다. 날카롭고 탐욕스럽고 치명적인 눈빛으로. 근데 다리는 괜찮아. 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미나는 이를 악물고 부어오른 발목을 움직여 보였다. 뛸 수는 없어. 하지만 기어가는 한이 있어도 그 자식 목은 따고 말 거야. 독하네. 네가 업어주던가. 싫은데 나도 힘들거든. 진우가 웃으며 문틈에 손을 넣어 힘껏 밀었다. 문이 완전히 열렸다. 복도의 조명은 여전히 밝았고 멀리서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가 미세하게 들려왔다. 가자. 쇼타임은 아직 안 끝났어. 진우가 앞장섰고 미나가 그 뒤를 따랐다. 이제 사냥감이 사냥꾼이 될 차례였다. 금고실을 벗어난 두 사람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복도를 달렸다. 산소가 다시 공급되면서 머리는 맑아졌지만 근육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특히 미나는 한쪽 발을 절뚝거리면서도 고통을 참아내려는 듯 아래 십수를 꽉 깨물고 있었다. 스카이 팰리스 타워 80층 복도는 마치 죽은 듯이 고요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이었다. 모퉁이를 돌자마자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넷이 앞을 가로막았다. 박동일이 남겨둔 잔당들이었다. 제어리해. 선두에 선 사내가 소리치며 품에서 진압봉을 꺼내 들었다. 총성을 울리면 외부의 이목을 끌 수 있기에 무서운 무기를 선택한 듯 했다. 젠장 쉴 틈을 안 주네. 진우가 투덜거리며 앞으로 나섰다. 네온 뒤에 있어. 다리도 성치 않은 환자가 나대지 말고. 누가 환자야, 이 정도는. 미나가 반박하려 했지만 욱신거리는 발목 통증에 말이 끊겼다. 그녀는 분한 표정으로 벽에 몸을 기댔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지금은 진우의 등을 믿는 수밖에 없었다. 사내들이 달려들었다. 진우는 당황하지 않고 손목시계를 조작했다. 비록 배터리액이 흘러나와 기능이 온전치 않았지만 아직 한 가지 기능은 남아있었다. 눈 감아. 진우가 외치며 시계의 다이얼을 돌렸다. 시계판에서 강력한 고주파 소음과 함께 섬광이 터져 나왔다. 꽝! 소형 섬광탄 효과였다. 좁은 복도에서 터진 빛과 소음은 사내들의 시각과 청각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켰다. 이유악! 사내들이 눈을 감고 비틀거리는 틈을 타 진우가 파고들었다. 그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다. 첫 번째 사내의 명치를 팔꿈치로 가격하고 곧바로 두 번째 사내의 오금을 걷어찼다. 하지만 수적 열쇠는 어쩔 수 없었다. 시력을 회복한 나머지 두 명이 진우의 양팔을 붙잡았다. 이 쥐새끼가. 사내 하나가 진우의 복부에 주먹을 꽂으려는 순간 허공을 가르는 날카로운 파공음이 들렸다. 피우. 어디선가 날아온 은색 물체가 사내의 손목에 정확히 박혔다. 미나의 비녀였다. 아니, 정확히는 비녀처럼 생긴 투척용 암기였다. 사내가 비명을 지르며 진우를 놓쳤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진우는 박치기로 사내의 콧뼈를 주저앉혔다. 마지막 남은 한 명이 겁을 먹고 뒷걸음질 치자 미나는 절뚝거리며 다가가
멀쩡한 다리로 녀석의 턱을 걷어차 기절시켰다. 순식간에 상황이 정리되었다. 진우는 숨을 고르며 바닥에 떨어진 미나의 비녀를 주워주었다. 환자가 꽤 사나운데 내 파트너가 얻어맞는 꼴은 못 보겠어서 미나가 비녀를 받아 머리에 꽂으며 피식 웃었다.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흘렀다.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이 그들의 경계심을 허물고 그 자리에 전후회 혹은 그 이상의 감정을 쌓아 올리고 있었다. 그들은 보안실로 향했다. 진우가 메인 컴퓨터에 접속해 CCTV 화면을 띄웠다. 저기 봐. 화면 속 옥상 헬리패드에는 거대한 헬리콥터 한 대가 로터를 회전시키고 있었다. 그리고 박동일이 유유히 헬기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심해의 눈물이 든 케이스가 들려 있었다. 벌써 뜰 준비를 하고 있어. 여기서 옥상까지 계단으로 가면 늦어. 진우가 초조하게 말했다. 엘리베이터는 이미 차단된 상태였다. 제어 헬기, 그냥 헬기가 아니야. 군용 개조 모델이야. 장갑이 두꺼워서 일반 권총으로는 흠집도 안 나. 미나가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방법이 없어. 보내줘야 해. 미나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다. 하지만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는 자신의 등 뒤에 메고 있던 가방을 내려놓았다. 처음 잠입할 때부터 메고 있던 얇은 배낭이었다. 아니, 방법은 있어. 좀 미친 방법이라 그렇지. 진우가 가방을 열자 검은색 특수 슈트가 나왔다. 팔과 다리 사이에 날개막이 달린 고공 강화용 윙슈트였다. 네오, 설마 여기서 뛰어내리게? 미나가 경악하며 물었다. 박동길은 헬기를 타고 이동할 거야. 헬기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는 건 이것뿐이야. 상승 기류만 잘 타면 헬기 랜딩 기어에 매달릴 수 있어. 미쳤어. 80층 빌딩풍이 얼마나 센지 알아. 헬기 로터 바람에 휘말리면 다진 고기가 될 거라고. 알아. 그러니까 네가 도와줘야 해. 진우는 진지한 눈빛으로 미나를 바라보았다. 도와달라고 이 다리로 뭘 하라고. 네오 저격 실력 좋잖아. 업계에 소문 파다하던데. 팬텀은 1km 밖에서도 동전 구멍을 뚫는다고. 진우의 말에 미나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제어 헬기에 조종석이나 엔진을 맞출 수는 없어. 방탄 유리의 장갑판이니까. 하지만 로터의 유압장치나 꼬리 날개 쪽 센서는 외부로 노출되어 있어. 그곳을 정확히 타격해서 헬기의 기동을 불안정하게 만들어줘. 그러면 속도가 줄어들 거고 내가 접근할 기회가 생겨. 총기 없어. 가지고 들어온 건 단검이랑 와이어뿐이야. 건너편 비동 옥상. 진우가 창밖으로 보이는 쌍둥이 빌딩의 다른 한쪽을 가리켰다. 스카이 팰리스는 두 개의 타워가 60층 높이의 스카이 브리지로 연결된 구조였다. 저기 환풍구 밑에 내가 비상용으로 숨겨둔 장비가 있어. 그 안에 SR-20과 이보 저격 소총이 들어있지. 원래는 탈출로 확보용으로 둔 건데 네가 써야겠어. 미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의 경쟁자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기려 하고 있었다. 그것도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날 믿어. 내가 널 쏘지 않고 헬기만 쏠 거라고 어떻게 장담해. 헬기가 추락하면 다이아몬드는 내 차지가 될 수도 있는데. 미나의 도발적인 질문에 진우는 씩 웃으며 윙슈트를 챙겨 입기 시작했다. 밀실에서 내 손 잡아줬잖아. 그거면 충분해. 그리고 진우는 미나에게 다가가 허리춤에서 비상용 압박 붕대와 진통제 주사를 꺼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미나의 다친 발목에 능숙하게 붕대를 감았다. 진통제야. 30분 정도는 통증을 잊게 해줄 거야. 그 안에 끝내야 해. 진우의 따뜻한 손길이 발목에 닿았다. 미나는 내려다보는 진우의 정수리를 보며 가슴 한구석이 찌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 남자 꽤나 진심이었다. 그리고 넌 내 파트너니까. 다이아몬드보다 더 값진 걸 훔쳐간 도둑놈한테 복수는 같이 해야지. 진우가 윙크를 하며 일어섰다. 미나는 얼굴이 살짝 붉어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돌렸다. 착각하지 마. 난 다이아몬드 때문에 하는 거니까. 그래, 알았어. 두 사람은 80층 비상구 앞에서 갈라졌다.
진우는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으로, 미나는 스카이브리지로 향하는 통로로. 죽지마 공대 오빠. 미나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네오나 비스마지지. 마케수먼. 진우 역시 쿨하게 손을 흔들며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니라. 스카이팰리스뷰 비동 옥상. 미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옥상 난간에 도착했다. 진우가 말한 환풍구를 찾았다. 덮개를 열자 방수포에 쌓인 검은색 하드 케이스가 보였다. 준비성 하나는 철저하네. 케이스를 열자 분해된 SR-225 반자동 저격소총과 고성능 스코프가 들어있었다. 미나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소총을 조립했다. 철컥 찰칵. 금속 부품들이 맞물리는 소리가 경쾌했다. 그녀는 난간에 엎드려 자세를 잡았다. 밤바람이 매서웠지만 스코프를 들여다보는 그녀의 눈은 흔들림이 없었다. 진통제 덕분에 발목의 통증은 가라앉았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스코프 너머로 A동 옥상의 상황이 보였다. 헬기가 막 이륙하려 하고 있었고 옥상 난간 끝에는 윙슈트를 입은 진우가 서 있었다. 마치 날개를 펼치기 직전의 독수리처럼. 미친놈, 진짜 뛰려고 하네. 미나는 조준경의 십자선을 헬기의 로터 하단부 유압 파이프에 맞췄다. 거리는 약 400m. 빌딩풍이 심해서 탄환이 휘어질 가능성이 높았다. 단 한 발. 실수하면 진우는 헬기 로터에 갈리거나 추락사할 것이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고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들렸다. 바람. 북서풍 12노트. 거리 420. 고각 -5. 미나는 중얼거리며 크리크를 조정했다. 한편 A동 옥상 난간. 진우는 발 아래 펼쳐진 까마득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자동차 불빛들이 흐르는 강물처럼 보였다. 공포가 엄습했지만 그는 그 공포를 짜릿한 흥분으로 바꾸었다. 헬기가 굉음을 내며 허공으로 떠올랐다. 지금이야. 진우는 무정이 대신 허공을 향해 소리치며 망설임 없이 허공으로 몸을 던졌다. 슝! 중력이 그를 잡아당겼다. 그는 팔과 다리를 쫙 펴 윙슈트에 날개를 펼쳤다. 바람이 슈트를 팽팽하게 채우며 양력이 발생했다. 추락하던 몸이 서서히 활강을 시작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멀어지는 헬기였다. 다앙. 어디선가 건조한 총성이 밤하늘을 갈랐다. 미나의 손끝에서 발사된 탄환이 회전하며 어둠을 뚫고 날아갔다. 탄환은 헬기 메인 로터의 연결부 틈새를 정확히 파고들었다. 페어벅. 불꽃이 튀며 헬기의 기체가 휘청거렸다. 나이스 시아스. 진우는 쾌재를 부르며 헬기를 향해 급강하였다. 흔들리는 헬기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주춤거렸다. 진우는 바람을 타고 헬기의 랜딩 기어 착륙 장치를 향해 쇄도했다. 거리는 점점 좁혀졌다. 50m, 30m, 10m. 헬기의 하강풍 다운워시 이 진우의 몸을 요동치게 만들었다. 그는 온몸의 근육을 긴장시키며 자세를 제어했다. 탁! 그의 손이 차가운 금속 랜딩 기어를 움켜쥐었다. 엄청난 관성이 팔을 찢어 놓을 듯 당겼지만 그는 놓지 않았다. 자바스다. 진우는 윙슈트에 고리를 랜딩 기어에 걸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머리 위에서는 여전히 로터가 시끄럽게 돌아가고 있었고 발 아래는 천 낭떠러지였다. 이제 시작이었다. 그는 헬기 안으로 들어가 박동일과 끝장을 봐야 했다. 헬리콥터의 로터가 만들어내는 하강풍 다운워시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것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리찍는 거대한 공기의 망치와도 같았다. 진우는 헬기에 랜딩기어 착륙용 스키드에 매달려 이를 악물었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고 윙슈트에 날개막이 미친 듯이 펄럭거리며 그의 팔을 찢어 놓을 듯 당겼다. 시속 200m로 비행하는 헬기 외부에서 맨몸으로 버티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일이었다. 진우는 기압을 내지르며 한 손으로 허리춤에 있는 윙슈트 해제 레버를 당겼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팔과 다리 사이를 연결하던 날개막의 고정 장치가 풀렸다. 팽팽하게 당겨지던 장력이 사라지자 겨우 숨을 쉴 수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상황은 최악이었다. 발 아래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서울의 야경이 마치 보석을 뿌려놓은 듯 반짝였지만 지금 떨어지면 저 아름다운 불빛들이 그의 장례식 촛불이 될 터였다. 올라가야 해. 팔에 힘이 빠지기 전에. 진우는 턱걸이를 하듯 상체를 끌어올렸다. 강철 스키드의 차가운 냉기가 장갑을 뚫고 전해졌다. 헬기가 방향을 틀 때마다 몸이 허공으로 붕 떴다가 다시 곤두박질 쳤다. 그는 다리를 뻗어 스키드 위쪽에 발판을 걸었다. 한편 헬기 내부, 박동일은 샴페인 잔을 들고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2명의 무장 용병이 앉아 있었고 조종사는 헤드셋을 낀 채 계기판을 주시하고 있었다. 아름답군. 내 발 아래 5천만 국민이 개미처럼 기어다니고 있다니. 박동일은 심해의 눈물 케이스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팀장님 레이더에 이상 물체는 없습니다. 경찰 헬기도 아직 뜨지 않았습니다. 조종사의 보고에 박동일은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해. 이대로 공해상에 대기 중인 화물선으로 이동한다. 거기서 신분 세탁을 하고 남미로. 그때였다. 헬기의 기체가 덜컹거리며 미세하게 흔들렸다. 뭐야, 난기류인가? 박동일이 인상을 찌푸렸다. 아닙니다. 기상 상태는 양호합니다. 무게 중심이 약간 쏠린 것 같습니다. 용병 중 한 명이 의아한 표정으로 창문에 얼굴을 갖다 댔다. 헬기의 측면 도어 아래쪽 스키드 부분에 검은 그림자가 꿈틀거리는 것이 보였다. 팀장님, 쥐새끼가 붙었습니다. 용병이 소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박동일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뭐라고? 그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살았다고. 처리하겠습니다. 용병이 허리춤에서 권총을 꺼내 들고 슬라이딩 도어를 향해 다가갔다. 그는 문을 열고 아래를 향해 사격을 가할 태세를 갖췄다. 네. 같은 시각 스카이 팰리스 비동 옥상. 미나는 스코프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었다. 그녀의 이마에서 식은땀 한 방울이 흘러내려 눈썹을 적셨지만 그녀는 눈조차 깜박이지 않았다. 스코프 속 세상은 녹색으로 빛나는 야간 투시 모드였다. 헬기의 측면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몸을 내미는 것이 보였다. 놈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 랜딩 기어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진우의 머리통이 보였다. 이 미친 인간아, 빨리 좀 올라가지. 미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거리는 이미 600m를 넘어가고 있었다. 헬기는 계속 움직이고 있었고 바람은 불규칙했다. 저격수에게 있어서 움직이는 표적, 무빙 타겟을, 그것도 흔들리는 플랫폼 위에서 맞추는 것은 신의 영역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녀는 해야 했다. 진우가 죽으면 그녀의 자존심도 500억 다이아몬드도,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이 묘한 감정도 모두 끝이었다. 바람 쐬러 나온 놈한테는 미안하지만 들어가 주셔야겠어. 미나는 호흡을 멈췄다. 세상이 정지했다. 그녀의 심장 박동과 방가쇠를 당기는 손가락의 근육이 하나가 되었다. 다앙 SR-25의 총구가 불을 뿜었다. 강력한 반동이 그녀의 어깨를 때렸다. 탄피가 팅하고 옥상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퇴퇴. 헬기 문을 열고 몸을 내밀었던 용병은 방가쇠를 당기려던 찰나였다. 페어억. 둔탁한 소리와 함께 용병의 어깨에서 피가 튀었다. 유악. 용병은 비명을 지르며 권총을 놓쳤다. 권총은 허공으로 떨어져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용병이 고통에 몸부림치며 뒤로 주춤하는 사이 그 틈은 진우에게 있어 천재일우의 기회였다. 진우는 떨어지는 권총을 보며 섬뜩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기회가 왔음을 직감했다. 지금이야. 캐수먼. 나이스 샷띠. 진우는 남은 힘을 짜내어 반동을 이용해 몸을 날렸다. 그의 몸이 허공을 가르고 열린 헬기 문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탑승권 검사 나왔습니다. 진우가 헬기 바닥을 구르며 외쳤다. 그는 구르자마자 벌떡 일어나 어깨를 부여잡고 있는 용병의 턱을 무릎으로 가격했다. 폐어. 용병은 그대로 기절하여 바닥에 쓰러졌다. 좁디좁은 헬기 내부. 갑작스러운 불청객의 등장에
박동일과 나머지 용병 하나, 그리고 조종사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강진우 내놈이 진짜 귀신이냐? 박동일이 샴페인 잔을 집어던지며 소리쳤다. 귀신은 아니고 당신이 훔쳐간 물건 주인이다. 진우는 여유롭게 웃었지만 그의 상태는 말이 아니었다. 윙슈트는 찢어져 있었고 얼굴은 바람에 맞아 벌겋게 부어 있었다. 숨은 턱 끝까지 차올랐다. 남은 용병 하나가 거대한 단검 정글도 을 꺼내 들고 진우에게 달려들었다. 총을 쓰기엔 내부가 너무 좁고 자칫하면 기체에 손상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죽여라. 용병이 칼을 휘둘렀다. 좁은 공간이라 피할 곳이 마땅치 않았다. 진우는 뒤에 있는 좌석에 헤드레스트를 잡고 몸을 공중으로 띄워 칼날을 피했다. 칼날이 가죽 시트를 깊게 베었다. 진우는 착지와 동시에 용병의 팔목을 잡고 관절기 안발을 시도했다. 하지만 용병은 힘이 장사였다. 그는 진우를 들어 올려 반대편 벽으로 던져버렸다. 구당탕. 진우는 소화기 보관함에 등을 부딪혔다. 척추가 울리는 고통이 전해졌다. 그게 끝이다. 용병이 다시 칼을 치켜들고 다가왔다. 진우는 손에 잡히는 것을 찾았다. 소화기였다. 그는 안전핀을 뽑을 시간도 없이 소화기를 통째로 용병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용병이 칼로 소화기를 쳐내려는 순간 다앙! 다시 한번 외부에서 총성이 들려왔다. 이번에는 소화기가 목표였다. 페어엉! 공중에서 소화기가 터졌다. 하얀 분말 가루가 헬기 내부를 가득 채웠다. 시야가 순식간에 차단되었다. 콜록 뭐야. 박동일과 용병이 기침을 하며 당황했다. 분말 연막탄이 터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진우는 이 혼란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본능적인 감각으로 용병의 위치를 파악하고 낮은 자세로 파고들어 용병의 오금을 걸어 넘어뜨렸다. 그리고 넘어진 용병의 명치를 주먹으로 정확하게 가격했다. 용병은 거품을 물며 기절했다. 젠장 흔들어 털어내란 말이야. 박동일이 조종색에 소리쳤다. 조종사는 당황하여 조종간을 급격하게 꺾었다. 헬기가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쳤다. 기체가 오른쪽으로 90도 가까이 기울어졌다. 고정되지 않은 물건들이 와르르 쏟아졌다. 샴페인병, 유리잔, 그리고 기절한 용병들이 열린 문 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이왁! 진우 역시 중심을 잃고 문 쪽으로 미끄러졌다. 그의 손이 문턱을 긁었다. 다리가 허공으로 빠져나갔다. 떨어지기 직전 그는 안전벨트 하나를 간신히 붙잡았다. 그 순간 박동일은 기적적으로 조종석 칸막이를 잡고 버티고 있었다. 그의 한 손에는 여전히 심해의 눈물 케이스가 들려 있었다. 끈질긴 놈, 여기서 끝내주마. 박동일은 품에서 리볼버 권총을 꺼내 진우를 겨누었다. 진우는 한 손으로 매달려 있어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하얀 분말 가루가 걷히면서 박동일의 살기 어린 눈빛이 드러났다. 잘 가라 천재 도둑. 박동일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렸다. 안 돼. 스코프를 통해 상황을 지켜보던 미나는 비명을 질렀다. 헬기가 너무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조준선이 요동쳤다. 박동일의 머리를 노리는 것은 불가능했다. 잘못 쏘면 진우가 맞을 수도 있었다. 아니, 헬기 조종사를 쏘면 헬기가 추락해서 모두 죽는다. 그녀의 뇌가 초고속으로 회전했다. 박동길을 맞출 수 없다면 박동일이 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해. 미나의 시선이 박동일의 등 뒤 헬기 천장 쪽에 있는 메인회로 박스로 향했다. 제옥이다. 저곳은 헬기의 내부 조명과 통신, 그리고 일부 유압계통을 제어하는 배전반이었다. 저기를 맞추면 스파크가 튀고 헬기는 일시적인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질 것이다. 충격으로 박동일도 중심을 잃을 것이다. 도박이었다. 하지만 다른 수는 없었다. 미나는 숨을 멈추고 바람의 흐름을 읽었다. 헬기가 상승하면서 만들어내는 공기의 와류까지 계산에 넣었다. 제발. 그녀는 방아쇠를 당겼다. 탄환이 총구를 떠나는 순간 그녀는 기도를 올렸다.
도둑이신에게 기도를 올리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그 누구에게라도 빌고 싶었다. 차트, 당, 비우웅. 탄환은 열린 문을 통과해 박동일의 머리 위 배전반을 정확히 꿰뚫었다. 파지지직, 강렬한 스파크가 튀며 헬기 내부의 조명이 모두 꺼졌다. 동시에 경고음이 울려 퍼지며 헬기가 뚝 떨어지듯 고도를 잃었다. 으악. 박동일은 갑작스러운 충격에 중심을 잃고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가 쏘려던 총알은 진우의 머리 위 허공을 갈랐다. 진우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팔에 힘을 주어 기내로 몸을 던져 넣었다. 그는 구르면서 박동일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 비일리오먹을 박동일이 발버둥 쳤지만 진우는 이미 그의 위에 올라타 있었다. 당신 퇴직금 정산은 끝났어, 박 팀장. 진우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헬기는 비상전력이 들어오며 다시 붉은색 조명으로 바뀌었다. 붉은 조명 아래서 서로를 노려보는 두 남자의 시선이 얽혔다. 좁은 기내 흔들리는 바닥, 외부의 지원 사격. 모든 요소가 맞물려 돌아가는 이 혼란스러운 무대 위에서 이제 마지막 1대1 승부가 남았다. 밖에서는 여전히 미나가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스코프를 주시하고 있었다. 살아있으네 공대 오빠, 이제 마무리해. 미나는 미세하게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긴장을 풀기엔 일렀다. 아직 다이아몬드는 박동일의 손에, 아니 정확히는 바닥을 굴러다니는 케이스 안에 있었다. 진우는 박동일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이제 얌전히 착륙하시지. 아니면 수영이나 한판 하던가. 그러나 박동일은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수영 좋지. 하지만 혼자서는 안 가. 박동일이 숨겨두었던 두 번째 칼발목에 차고 있던 단검을 뽑아 진우의 옆구리를 찔러 들어왔다. 이유지. 진우의 옆구리에서 붉은 선혈이 터져 나왔다. 방검복을 입지 않은 부위였다. 고통이 뇌를 강타했다. 진우의 소나기 힘이 풀린 틈을 타 박동일은 진우를 밀쳐내고 다시 다이아몬드 케이스를 집어들었다. 난 이 돈을 가지고 나갈 거야. 네가 죽든 말든. 박동일은 조종사에게 소리쳤다. 상승해 더 높이 구름 위로 올라가. 피를 흘리며 주저앉은 진우, 그리고 광기에 찬 박동일. 헬기는 다시 고도를 높이며 도시의 불빛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다.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높고 더 위험한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옆구리에서 타는 듯한 통증이 뇌수까지 치고 올라왔다. 진우는 이를 악물어 비명을 삼켰다. 붉은 선혈이 셔츠를 적시고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다. 보통 사람이라면 쇼크로 기절했을 상황이었지만 아드레날린이 고통을 억누르며 그를 강제로 깨어있게 만들고 있었다. 어때? 내 퇴직금을 건드린 대가가. 박동일이 피 묻은 단검을 혀로 핥으며 비릿하게 웃었다. 붉은 비상등 아래서 그의 얼굴은 악마처럼 일그러져 있었다. 진우는 한 손으로 상처 부위를 강하게 압박하며 벽에 등을 기대고 섰다. 호흡이 가팠다. 좁은 헬기 안은 피 냄새와 화약 냄새, 그리고 퀴퀴한 땀 냄새로 진동하고 있었다. 서비스가 형편없네. 팁은 못 주겠어. 진우가 힘겹게 입꼬리를 올리며 비꼬았다. 그의 눈빛은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죽어가는 마당에 농담이라니. 그 주둥이부터 꿰매주마. 박동일이 다시 칼을 역수로 쥐고 달려들었다. 좁은 기내에서 긴 리치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었다. 박동일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짧고 빠른 찌르기 공격을 선택했다. 스윅 칼날이 진우의 목과 가슴을 스치듯 지나갔다. 진우는 필사적으로 몸을 비틀어 피했다. 뒤에는 막다른 벽 앞에는 사레이를 품은 칼날. 공간은 턱없이 부족했다. 진우는 박동일의 손목을 노리고 왼손을 뻗었으나 박동일은 노련하게 궤적을 바꾸어 진우의 팔뚝을 그었다. 살점이 찢기는 고통. 하지만 진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피를 흘리는 팔로 오히려 박동일의 옷깃을 잡아당기며 박치기를 날렸다. 이마와 이마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뼈가 부서지는 듯한 소리가 났다. 박동일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진우 역시 눈앞이 번쩍이며 별이 보였지만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진우는 휘청거리는 박동일의 명치를 향해 니킥, 케니킥을 꽂아 넣었다. 케어 허그. 박동일이 숨을 들이키며 몸을 웅크렸다. 진우는 멈추지 않고 팔꿈치로 그의 등짝을 내려찍었다. 박동일이 바닥에 엎어졌다. 그때 헬기가 강한 측풍을 맞고 요동쳤다. 왁 잡아. 조종사가 비명을 질렀다. 기체가 왼쪽으로 급격히 기울어졌다. 바닥에 엎어져 있던 박동일과 서 있던 진우 모두 균형을 잃고 열린 문 쪽으로 쏠렸다. 젠장. 진우는 황급히 화물 고정용 그물망을 움켜쥐었다. 박동일 역시 바닥에 고정된 좌석 다리를 붙잡고 간신히 추락을 면했다. 열린 문 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아찔하게 회전하고 있었다. 저 아래로 떨어지면 뼈도 못 추릴 것이다. 헬기가 다시 수평을 잡으려 애쓰는 사이 박동일은 기어가던 다이아몬드 케이스를 향해 손을 뻗었다. 케이스는 문턱에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었다. 내 돈, 내 거야. 박동일의 탐욕은 생존 본능보다 강했다. 그가 케이스를 낚아채는 순간 진우가 그의 발목을 잡아당겼다. 어딜 가려고? 아직 계산 안 끝났잖아. 이거 나 이 미친 새끼야. 박동일이 발버둥치며 진우의 얼굴을 걷어찼다. 구두발이 진우의 광대뼈를 강타했다. 입안이 터져 피맛이 났다. 하지만 진우는 손을 놓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하게 움켜쥐며 박동일의 몸을 기내 안쪽으로 끌어당겼다. 두 남자는 바닥을 뒹굴며 개싸움을 벌였다. 우아한 무술이나 기술은 없었다. 머리채를 잡고 눈을 찌르려 하고 물어뜯는 처절한 생존 투쟁이었다. 스카이 팰리스, 비동 옥상. 미나는 스코프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헬기는 점점 멀어지고 고도가 높아지고 있었다. 이제 육안으로는 작은 점처럼 보일 정도였다. 스코프의 배율을 최대치로 올렸지만 헬기 내부의 상황을 식별하기는 쉽지 않았다. 공대 오빠, 살아있는 거지. 그녀의 손가락이 방아소에 울을 톡톡 건드렸다. 초조함의 표시였다. 헬기가 구름층에 가까워지면서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게다가 난기류 때문에 기체가 불규칙하게 흔들려 저격은커녕 피하 식별조차 어려웠다. 이대로 가다간 놓쳐. 미나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그녀는 저격 소총을 내려놓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옥상 한 구석에 공사 자재를 옮기기 위해 설치된 윈치 크레인이 보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강철 와이어 뭉치가 놓여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무모한 계획이 스쳐 지나갔다. 기다려. 내가 더 가까이 갈 테니까. 미나는 소총을 다시 분해해 케이스에 넣을 시간도 없이 총을 등에 메고 윈치 쪽으로 달렸다. 그녀는 윈치의 와이어 끝에 달린 거대한 갈고리를 자신의 허리춤에 있는 하네스에 연결했다. 미친 짓이야, 이민아. 이건 진짜 미친 짓이라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욕을 퍼부으며 윈치 제어판을 조작했다. 윈치 모터가 굉음을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옥상 난간 끝으로 달려가 망설임 없이 허공으로 몸을 날렸다. 슈! 와이어가 풀리며 그녀의 몸이 허공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비동 건물 외벽을 타고 시계추처럼 크게 반동을 주며 흔들렸다. 목표는 A동 건물 옥상에 있는 헬기장 구조물이었다. 하지만 지금 헬기는 건물 옥상을 벗어나 상공을 배회하고 있었다. 그녀는 진우가 했던 것처럼 윙슈트가 없었다. 대신 그녀에게는 타잔처럼 줄을 타는 감각과 강철 같은 깡다구가 있었다. 와이어가 팽팽해지는 순간 그녀는 건너편 건물의 외벽을 박차고 튀어올랐다. 요라카카. 그녀의 몸이 포물선을 그리며 상승했다. 하지만 헬기까지는 턱도 없는 거리였다. 그녀가 노린 것은 헬기가 아니었다. 아동 옥상에는 거대한 오고에 광고판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녀는 반동을 이용해 광고판의 철골 구조물 위에 착지했다. 발목이 욱신거렸지만 무시했다. 이곳은 비동 옥상보다 50m 더 높고 헬기의 예상 이동 경로와 더 가까웠다. 그녀는 다시 소총을 꺼내 들고
광고판 꼭대기에 자리를 잡았다. 바람이 훨씬 거세게 불었지만 시야는 확보되었다. 헬기 안에서 두 개의 그림자가 엉켜 싸우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붉은 피가 튀는 것도. 베어튀어, 제발. 미나는 숨을 고르며 다시 조준했다. 이번 목표는 박동일의 다리였다. 이시. 헬기 내부. 진우는 체력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다. 과다출혈로 인해 시야가 점점 좁아지고 있었다. 박동일은 그것을 눈치채고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다. 지쳤나? 이제 편하게 해주지. 박동일이 진우의 목을 조르며 짓눌렀다. 진우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숨이 막혀왔다. 산소가 차단되자 뇌가 비명을 질렀다. 진우의 손이 바닥을 더듬었다. 손에 잡히는 것은 깨진 샴페인병 조각이었다.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유리 조각을 박동일의 허벅지에 꽂아 넣었다. 박동일이 비명을 지르며 목을 조르던 손을 풀었다. 진우는 콜록거리며 박동일의 가슴을 발로 밀쳐냈다. 두 사람은 다시 거리를 두고 대치했다. 박동일의 허벅지에서도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제 두 사람 모두 만신창이었다. 노간 놈. 박동일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다이아몬드 케이스를 등 뒤로 숨겼다. 이건 절대 못 가져가. 그깟 돌멩이가 뭐라고 목숨을 거나. 진우가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돌멩이, 이건 내 인생이야. 내 노후고 내 자유라고. 박동일의 눈이 뒤집혀 있었다. 그는 탐욕에 잡아먹힌 괴물이었다. 그는 조종사를 향해 소리쳤다. 방향 돌려. 시동호텔 옥상 수영장으로 간다. 거기서 비상 착륙해. 스카이팰리스 단지 내에 있는 최고급 호텔 시동. 그곳 옥상에는 인피니티 풀이 있었다. 박동일은 그곳에 미리 심어둔 부하들이 있을 것이라 계산한 듯 했다. 헬기가 크게 선회하며 시동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기체가 기울어지자 원심력 때문에 몸을 가누기가 힘들었다. 진우는 기회를 엿보았다. 헬기가 방향을 틀 때 생기는 틈. 지금이다. 진우는 품에서 작은 금속 구슬 하나를 꺼냈다. 평범한 구슬이 아니었다. 강력한 자석이 내장된 EMP 전자기 펄스 발생 장치였다. 범위는 작지만 방형 3m 내의 전자기기를 일시적으로 먹통으로 만들 수 있었다. 그는 구슬을 박동일의 발밑으로 굴렸다. 선물이다. 뭐? 박동일이 바닥을 내려다보는 순간 치지직, 퍼엉, 푸른 전류가 터져 나오며 박동일이 차고 있던 스마트워치 무정이 그리고 헬기의 내부 통신 장비가 스파크를 일으켰다. 이유악. 박동일은 감전된 듯 몸을 떨며 주저앉았다. 헬기 계기판의 일부도 꺼지며 조종사가 당황했다. 계기판이 나갔습니다. 고도 유지가 안 됩니다. 헬기가 비틀거리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목표했던 시동호텔 옥상 수영장이 바로 눈앞으로 다가왔다. 진우는 이 혼란을 틈타 박동일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박동일의 손에서 다이아몬드 케이스를 뺏으려 하지 않았다. 대신 박동일의 멱살을 잡고 열린 문 쪽으로 밀어붙였다. 같이 죽자. 박동일이 진우의 옷을 잡고 늘어졌다. 아니 너만가. 진우는 씩 웃으며 박동일의 허리춤에 매달려 있던 윙슈트용 낙하산 가방. 진우가 헬기에 탈 때 벗어두었던 걸의 고리를 박동일의 벨트에 슬쩍 걸었다. 그리고 힘껏 그를 밖으로 밀어냈다. 잘 가라 탐욕의 왕. 박동일의 몸이 허공으로 튕겨나갔다. 안 놔. 박동일의 비명이 밤하늘을 갈랐다. 그는 허공에서 허우적거리며 떨어졌다. 그 순간 진우는 박동일의 벨트에 연결된 낙하산 줄을 당겨버렸다. 바스. 낙하산이 펴졌다. 하지만 고도가 너무 낮았다. 낙하산이 완전히 펴지기 전에 박동일은 시동호텔 옥상의 수영장 물속으로 처박힐 운명이었다. 물론 맨몸으로 떨어지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콘크리트 바닥이 아닌 물이라 해도 그 충격은 엄청날 것이다. 붕덩쾅 거대한 물기둥이 치솟았다. 수영장에서 파티를 즐기던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다. 진우는 그 광경을 내려다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리는 풀렸고 옆구리의 통증은 이제 마비가 될 지경이었다. 하하. 그는
바닥에 떨어진 다이아몬드 케이스를 집어들었다. 푸른 보석은 여전히 케이스 안에서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때 조종사가 권총을 꺼내 들고 뒤를 돌아보았다. 움직이지 마, 그거 내놔. 조종사 역시 박동일과 한패였다. 산 너머 산이었다. 진우는 쓴웃음을 지었다. 힘이 하나도 없는데 총구라니. 형씨, 운전이나 똑바로 하지. 지금 고도가 너무 낮은데. 닥쳐. 다이아몬드 내놓고 여기서 뛰어내려. 조종사가 손을 떨며 소리쳤다. 다앙. 유리창이 깨지며 조종사의 권총이 튕겨 나갔다. 유악. 조종사가 손목을 부여잡고 비명을 질렀다. 멀리 A동 옥상 구조물 위에서 미나가 총구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불며 미소 짓고 있었다. 늦었잖아, 캐수먼. 진우는 혼잣말을 하며 조종사에게 다가가 그를 제압했다. 착륙해. 얌전히. 조종사는 겁에 질려 고개를 끄덕였다. 헬기는 비틀거리며 시동 호텔 옥상 헬리패드에 거칠게 착륙했다. 꿍. 착륙 충격으로 진우는 바닥에 쓰러졌다.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었다. 시야가 가물거렸다. 저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차와 소방차들이 호텔을 포위하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차가운 밤 공기가 들어왔다. 그리고 익숙한 향수 냄새가 났다. 시트러스 향. 공대 오빠 정신 차려. 미나였다. 그녀는 언제 넘어왔는지 절뚝거리는 다리로 달려와 진우의 뺨을 때렸다. 아, 아파. 환자 학대야 이거. 진우가 눈을 개슴츠레 뜨며 투덜거렸다. 미나의 얼굴이 눈물과 땀으로 엉망이었다. 살아있네. 살아있어. 미나는 진우의 상처를 확인하고 급히 자신의 스카프를 풀어 지혈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다이아몬드는 진우가 옆에 놓인 케이스를 가리켰다. 미나는 케이스를 열어보지도 않고 닫았다. 그게 중요해. 내 내장이 쏟아지게 생겼는데 준규하지. 우리가 이걸 위해. 진우는 말을 잇지 못하고 기침을 했다. 피 섞인 침이 튀었다. 알았어. 챙길게. 그러니까 눈 감지 마. 미나는 진우를 부축해 일으켰다. 경찰이 오고 있어. 여기서 빨리 떠야 해. 나머스 뛰어. 누가 뛰래 내가 업고 갈 거야. 내 다리도. 시끄러워. 닥치고 엎혀. 미나는 작은 체구로 진우를 힘겹게 부축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한 채 혼란스러운 옥상을 빠져나가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수영장 쪽에서는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된 박동일이 경찰 특공대에게 제압당해 끌려가고 있었다. 그는 다리가 부러진 듯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내 다이아몬드를 연신 외치고 있었다. 진우는 그 모습을 힐끗 보고는 피식 웃었다. 해피엔딩이네. 악당은 감옥으로 우리는 병원으로. 미나가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가깝고 단단해 보였다. 피와 상처로 얼룩졌지만 그들의 손은 깍지를 낀 채 놓지 않고 있었다. 이 밤의 끝. 진짜 보석은 케이스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두 도둑은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호텔 시동 옥상은 아수라장이었다. 박동일이 추락한 수영장 주변은 비명을 지르는 투숙객들과 호루라기를 불어대는 안전요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더 많이 들려왔다. 그것은 마치 도시 전체가 이 두 명의 도둑을 잡기 위해 깨어나는 듯한 소리였다. 이쪽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 미나는 진우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두르고 비상계단을 내려갔다. 진우의 몸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옆구리의 상처에서 배어나온 피가 미나의 어깨까지 적시고 있었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타면 안 될까? 진우가 식은땀을 흘리며 농담처럼 중얼거렸다. 전력 차단됐어.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면 1층 로비에서 경찰 특공대랑 하이파이브 하게 될걸. 미나는 씩씩거리면서도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50층을 지나 40층, 30층으로 끝없이 내려갔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턱턱 막혀왔다. 잠깐만. 35층 비상구 계단참에서 진우가 벽을 짚고 주저앉았다. 그의 안색은 시체처럼 창백했다.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가 오기 직전이었다. 야, 공대 오빠 눈 떠. 여기서 자면 죽어. 미나가 진우의 뺨을 가볍게 때렸다. 진우는 힘겹게 눈을 떴다. 초점이 흐릿했다. 나 두고 가. 너라도 빠져나가야지. 다이아몬드 챙겨서. 진우가 품에 안고 있던 케이스를 미나 쪽으로 밀었다. 미나는 케이스를 쳐다보지도 않고 진우의 멱살을 잡았다. 헛소리 하지 마. 내가 500억 때문에 너랑 여기까지 온 줄 알아. 아니, 맞는데. 아무튼 지금은 아니야. 내가 살려낸 목숨은 내 거야. 그러니까 죽어도 내 허락 받고 죽어. 미나의 눈에 물기가 어려 있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진우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때 계단 아래쪽에서 다급한 발자국 소리와 무정이 소리가 들려왔다. 30층 확보 35층으로 진입한다. 경찰 특공대였다. 위에서는 옥상을 확보한 병력이 내려오고 있었다. 도간에 든 쥐꼬리였다. 젠장. 미나는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35층 복도로 통하는 철문이 보였다. 잠겨 있었지만 미나에게 잠긴 문 따위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는 머리핀을 이용해 순식간에 문을 따고 진우를 복도로 끌고 들어갔다. 35층은 객실층이었다. 복도는 대피한 투숙객들로 인해 텅 비어 있었다. 미나는 진우를 부축해 청소 도구함 린넨실으로 숨어들었다. 좁고 어두운 린넨실 안. 두 사람은 겹겹이 쌓인 수건들 사이에 파묻혀 숨을 죽였다. 복도에서 경찰들의 발자국 소리가 쿵쿵 울렸다. 여기 숨어 있어 봤자야. 수색견이 오면 끝장이야. 진우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알아. 그러니까 변신해야지. 변신. 미나는 선반에 놓인 호텔 가운 2벌을 꺼냈다. 그리고 자신의 찢어진 슈트와 진우의 피 묻은 셔츠를 벗기기 시작했다. 뭐 하는 거야? 조용히 해. 살고 싶으면 협조해. 미나는 거침이 없었다. 그녀는 진우에게 흰색 목욕 가운을 입히고 수건으로 그의 머리를 감싸 피 묻은 얼굴을 대충 가렸다. 그리고 자신도 가운을 걸치고 머리를 풀어 헤쳤다. 지금부터 우린 대피 안내 방송을 못 듣고 방에서 자다가 늦게 나온 신혼부부야. 넌 술에 떡이 돼서 몸을 못 가누는 거고 연기력이 좀 필요한데 내가 할 테니까 넌 그냥 닥치고 내 어깨에 기대. 미나는 진우의 팔을 다시 어깨에 걸고 문을 열었다. 때마침 경찰 2명이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다. 격이 누구십니까? 경찰이 총구를 겨누며 소리쳤다. 미나는 짐짓 놀란 척 비명을 질렀다. 깍, 쏘지 마세요. 투숙객이에요. 그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연기를 시작했다. 남편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방송 소리도 못 듣고 무서워 죽겠는데 이 인간은 일어나지도 않고. 미나는 진우의 등짝을 찰싹 때리며 리얼하게 흐느꼈다. 아이고, 술 더 줘. 샴페인. 진우도 혀꼬인 소리를 내며 장단을 맞췄다. 메소드 연기였다. 피 냄새가 났지만 술 냄새와 섞여 구분이 잘 가지 않았다. 게다가 진우의 창백한 얼굴은 숙취에 시달리는 사람처럼 보이기에 충분했다. 경찰들은 총을 내리고 의심스러운 눈빛을 거두었다. 빨리 대피하십시오. 1층 로비로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흑흑흑. 여보, 정신 좀 차려. 미나는 경찰들의 보호를 받으며 비상 엘리베이터가 아닌 중앙홀 계단으로 향했다. 로비는 아수라장이었기에 오히려 섞여들기 쉬웠다. 그들은 혼란을 틈타 호텔 정문을 빠져나왔다. 밖은 차가운 밤 공기와 수많은 인파, 그리고 번쩍이는 경광등 불빛으로 가득했다. 미나는 구급차들이 몰려있는 곳을 피해 택시 승강장 쪽으로 향했다. 다행히 혼란 때문에 빈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녀는 진우를 뒷좌석에 밀어넣고 자신도 탔다.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가 백미러로 그들을 흘끔거렸다. 목욕 가운 차림의 남녀라니 누가 봐도 이상했지만 강남의 밤거리에서는 그리 드문 일도 아니었다. 이태원요, 해밀턴 호텔 뒤쪽. 미나가 짧게 대답했다. 택시가 출발하자 긴장이 풀린 진우의 고개가 툭 떨어졌다. 그는 기절했다. 미나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차가웠다. 너무나 차가웠다. 이태원의 허름한 골목길.
겉보기에는 평범한 낡은 빌라촌이었지만 그중 한 건물의 지하에는 미나만의 비밀 아지트가 있었다. 팬텀이 은신처, 각종 위조신분증 변장 도구 비상금, 그리고 응급수술 키트가 갖춰진 곳이었다. 미나는 진우를 낑낑대며 부축해 침대에 눕혔다. 무거운 놈, 다이어트 좀 하지. 그녀는 투덜거리며 진우의 가운을 벗겼다. 옆구리의 상처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깊었다. 꿰매야 했다. 미나는 수술 키트를 꺼내고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냈다. 마취제는 없었다. 일어나 공대 오빠. 자다가 봉변당하기 싫으면. 미나가 진우의 뺨을 톡톡 쳤다. 진우가 신음하며 눈을 떴다. 여긴 천국인가? 아니 지옥의 입구야. 지금부터 널 꿰맬 거거든. 마취제 없어. 이빨 꽉 깨물어. 미나는 소주를 진우의 상처에 들이부었다. 으악! 진우가 비명을 지르며 상체를 일으키려 했다. 미나는 한 손으로 그의 가슴을 눌러 제압했다. 가만히 있어. 잘못하면 내장 찔러. 그녀는 바늘에 실을 꿰고 능숙한 손놀림으로 찢어진 살을 봉합하기 시작했다. 진우는 침대 시트를 쥐어뜯으며 고통을 참아냈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한 땀 두 땀. 바늘이 살을 뚫고 지나갈 때마다 진우의 몸이 움찔거렸다. 미나의 임에도 땀이 맺혔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집중했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호흡을 조절했다. 말 좀 걸어줘. 덜 아프게. 진우가 헐떡이며 말했다. 무서운 말. 내가 훔친 것 중에 제일 비싼 게 뭐야? 지금 내 앞에 있잖아. 미나가 무심코 내뱉었다. 뭐 다이아몬드. 아니 500억짜리 다이아몬드를 훔치려다 구한 멍청하고 무모한 공대 오빠. 미나는 마지막 매듭을 지으며 피식 웃었다. 진우는 고통 속에서도 멍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지금 고백한 거야. 착각하지 마. 내 몸값이 비싸다는 소리니까 나중에 치료비 청구할 거야. 500억에 이자 쳐서. 미나는 상처 부위에 거즈를 붙이고 붕대를 감았다. 수술은 끝났다. 진우는 기진맥진하여 베개에 머리를 파묻었다. 살았다. 그래 살았다. 미나는 피 묻은 손을 씻고 돌아와 침대 옆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긴장이 풀리자 그녀 역시 온몸이 쑤셔왔다. 방 한구석 탁자 위에는 그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다이아몬드 케이스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 중 누구도 그것을 열어보려 하지 않았다. 지금은 그 차가운 보석보다 서로의 거친 숨소리가 더 소중하게 느껴졌기 때문일까. 자라, 불 끈다. 미나가 스탠드를 끄려 했다. 가지마. 진우가 미나의 손목을 잡았다. 힘없는 손길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간절함은 전해졌다. 어디 안 가. 네가 죽나 안 죽나 감시해야지. 미나는 퉁명스럽게 말했지만 손을 빼지 않았다. 그녀는 의자를 침대 쪽으로 더 당겨 앉아 진우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침대 머리맡에 엎드렸다. 방 안에는 오래된 벽시계 초침 소리만이 똑딱거렸다. 죽음의 문턱을 함께 넘은 두 도둑은 훔친 보석보다 더 빛나는 밤을 그렇게 맞이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따스한 햇살이 블라인드 사이로 비스듬히 들어왔다. 진우는 눈을 떴다. 옆구리가 욱신거렸지만 어제보다는 한결 나아진 느낌이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옆을 보았다. 미나는 없었다. 가스나.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다이아몬드 케이스도 보이지 않았다. 역시 도둑은 도둑인가. 배신당했다는 생각에 씁쓸한 미소가 지어졌다. 그때 주방 쪽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풍겨왔다. 일어났어. 미나가 앞치마를 두르고 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쟁반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전복죽과 물김치가 놓여 있었다. 이거 네가 만든 거야. 편의점에서 사왔어. 내가 요리까지 잘하면 불공평하잖아. 미나는 침대 옆 탁자에 쟁반을 내려놓았다. 다이아몬드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기 있어. 금고에 넣어뒀지. 미나가 턱짓으로 벽에 숨겨진 금고를 가리켰다. 안 가지고 도망간 거야. 내가 말했잖아. 반반 나누기로. 우린 파트너니까. 미나는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진우의 입에 들이밀었다. 아하에. 환자 수발 들기 귀찮으니까
빨리 먹구나. 진우는 숟가락을 받아먹으며 웃음을 터뜨렸다. 죽은 뜨거웠지만 가슴속은 더 뜨거워졌다. 맛있네. 편의점 죽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 시끄러워. 먹기나 해. 평화로운 아침이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TV 뉴스 속보 소리에 의해 깨졌다. 뉴스 속보입니다. 어젯밤 스카이팰리스 타워에서 발생한 헬기 추락 사고에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녀 2명을 경찰이 공개 수배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된 보안팀장 박모 씨의 진술을 토대로 TV 화면에 진우와 미나의 몽타주가 떴다. 꽤나 정확했다. 우리 유명해졌네. 진우가 몽타주를 보며 낄낄거렸다. 얼굴 팔려서 한국에서는 활동 못하겠어. 미나가 한숨을 쉬었다. 그럼 해외로 튀어야겠네. 다이아몬드 팔아서. 진우가 금고를 바라보았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전리품을 확인해 볼까. 500억짜리 은퇴 자금을. 진우는 힘을 내어 침대에서 일어났다. 미나는 묘한 표정으로 금고를 열고 케이스를 꺼내왔다. 탁자 위에 놓인 케이스. 두 사람은 마주보고 앉았다. 긴장되는 순간이었다. 내가 열어. 미나가 말했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케이스의 잠금 장치를 풀었다. 찰칵. 뚜껑이 열렸다. 그 안에는 깊고 푸른 빛을 내뿜는 심해의 눈물이 자리 잡고 있었다. 보는 사람을 홀릴 듯한 아름다움이었다. 와, 진짜 영롱하긴 하네. 진우가 감탄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이아몬드를 집어들어 빛에 비추어 보았다. 그런데 진우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주머니에서 어젯밤 가운 주머니에 옮겨 놓았던 루페 확대경을 꺼내 보석을 들여다보았다. 진우는 말없이 보석을 내려놓고 미나를 바라보았다. 왜 그래? 뭐 문제 있어? 미나가 천연덕스럽게 물었다. 이거 가짜야.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뭐 그럴 리가. 박동일이 들고 튀었던 건데 정교하게 만들어진 큐빅 지르코니아. 큐빅 질코니아. 야, 굴절률이 미세하게 달라. 무게도 가볍고. 박동일, 그 자식 가짜를 들고 튄 거야. 진우는 허탈한 표정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결과물이 고작 큐빅이라니. 하하하하. 갑자기 미나가 박장대소를 터뜨렸다. 그녀는 배를 잡고 웃어댔다. 내어 미쳤어. 이게 웃겨. 미안. 내 표정이 너무 웃겨서. 미나는 눈물을 닦으며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 장난기가 가득했다. 공대 오빠 역시 기계만 잘 만지지 보석은 잘 모르네. 그게 무슨 소리야. 미나는 자신의 목에 걸고 있던 펜던트 목걸이를 풀었다. 투박한 은색 로켓 펜던트였다. 그녀가 로켓의 뚜껑을 열자 그 안에 콩알만 하지만 강렬한 푸른빛을 내뿜는 진짜 보석이 박혀 있었다. 이게 내가 금고실에서 너랑 싸울 때 기억나. 내가 먼저 전시대에 손을 뻗었을 때 0.1초 만에 바꿔치기 했지. 박동일이 가져간 건 내가 미리 준비해간 모조품이었어. 진우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와, 진짜 너란 여자는 내가 말했잖아.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임자라고. 미나는 진짜 다이아몬드를 진우의 손바닥에 올려주었다. 이게 진짜야. 500억. 진우는 보석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다시 미나를 바라보았다. 이걸 왜 나한테 줘? 너 혼자 먹을 수도 있었잖아. 파트너라며. 그리고 혼자 쓰기엔 너무 큰 돈이잖아. 같이 써야 재밌지. 미나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진우는 보석을 꽉 쥐었다. 그리고 미나의 손을 다시 잡았다. 그래, 같이 쓰자. 평생.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500억 다이아몬드보다 더 값진 신뢰라는 보석을 얻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이제 이 뜨거운 감자를 어떻게 처분하느냐가 문제였다. 근데 이거 장무라비한테 넘기면 반값도 못 받을 텐데. 걱정 마. 내가 아는 홍콩 쪽 루트가 있어. 비행기 표부터 끊자. 맘 좀 추스르고 가면 안 될까? 경찰이 냄새 맡고 올 거야. 지금 당장 떠야 해. 두 도둑은 다시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새로운 모험 그리고 새로운 로맨스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홍콩의 밤거리는 서울과는 또 다른 종류의 요의 열기로 가득했다. 습한 공기에 섞인 향신료 냄새 넌사인이 만들어내는 어지러운 빛의 향연, 그리고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짙은 어둠. 도망자들이 숨어들기에 이보다 더 완벽한 도시는 없었다. 진우와 미나는 침사추위의 허름한 뒷골목에 위치한 딤섬 가게의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외모는 완벽하게 변해 있었다. 진우는 검은 뿔테 안경에 덥수룩한 수염을 붙여 너드너드 같은 여행객으로 위장했고, 미나는 화려한 금발 가발에 짙은 화장을 한 중국 본토의 부잣집 딸처럼 꾸몄다. 연락은 진우가 젓가락으로 샤오롱 바오를 집어들며 나직하게 물었다. 왔어. 오늘 밤 11시. 장소는 빅토리아 항구에 정박해 있는 개인 요트 골든 드래곤 호. 미나는 자스민 차를 우아하게 마시며 대답했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찻잔을 쥔 손끝에는 미세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상대는 장 회장이야. 홍콩 사마표의 자금을 세탁해주는 거물이지. 잔인하기로 소문난 늙은 여우야. 물건만 챙기고 우리를 물고기 밥으로 줄 수도 있어. 걱정 마. 여우 사냥은 사냥꾼이 전문이잖아. 진우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스마트폰 화면을 탭했다. 화면에는 복잡한 코딩 언어들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리고 있었다. 준비는 다 됐어. 물론이지. 네가 하드웨어를 담당하면 난 소프트웨어를 담당한다. 그게 우리 룰 아니었나.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씩 웃었다. 이제는 눈빛만 봐도 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경지에 이르러 있었다. 네, 밤 11시 빅토리아 항구, 거대한 검은색 요트가 파도에 출렁이고 있었다. 갑판 위에는 무장한 경호원들이 삼엄하게 경계를 서고 있었다. 진우와 미나는 경호원들의 몸수색을 거친 뒤 요트 내부의 응접실로 안내되었다. 응접실은 호화로움의 극치였다. 바닥에는 페르시아 양탄자가 깔려 있었고 벽면은 고가의 미술품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소파 중앙에는 백발의 노인이 시가를 피우며 앉아 있었다. 장 회장이었다. 어서 오게. 한국에서 온 귀한 손님들이군. 장 회장은 유창한 한국어로 그들을 맞이했다.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물건은 그는 긴 말을 싫어하는 듯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미나는 핸드백에서 벨벳 주머니를 꺼냈다. 주머니를 뒤집자 심해의 눈물이 테이블 위로 굴러 떨어졌다. 응접실의 조명을 받은 다이아몬드는 숨막힐 듯한 푸른 광채를 뿜어냈다. 장 회장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루페를 끼고 보석을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훌륭하군. 최상급이야. GIA 감정서 따위는 필요 없을 정도의 퀄리티야. 가격은 합의한 대로 500억 원. 암호화폐 모네로로 전송해 주시죠. 진우가 태블릿 PC를 내밀며 말했다. 장 회장은 시가를 재떨이에 비벼 끄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500억이라. 너무 비싸지 않나, 작물 주제.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장 회장의 손짓 하나의 등 뒤에 서 있던 경호원 4명이 동시에 총을 뽑아들고 진우와 미나를 겨누었다. 여기서 너희 둘을 죽이고 물건을 가져가면 가격은 0원이 되는데 말이야. 전형적인 뒤통수치기였다. 하지만 진우와 미나는 눈 하나 깜박하지 않았다.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회장님, 비즈니스 매너가 좀 촌스러우시네요. 미나가 꼬았던 다리를 풀며 비웃었다. 뭐라고? 층 내려놓으라고 하세요. 안 그러면 회장님 전 재산이 0원이 되는 마법을 보게 될 테니까요. 진우가 자신의 스마트폰을 들어보였다. 화면에는 전송 중이라는 로딩바가 90%에서 멈춰 있었다. 이게 뭘 것 같습니까? 회장님의 스위스 비밀 계좌, 케이만 제도의 페이퍼 컴퍼니, 그리고 사마표 자금 장부까지 모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백도어 프로그램입니다. 제 손가락이 여기서 떨어지는 순간 이 모든 정보가 인터폴과 중국 공안, 그리고 회장님의 정적들에게 동시에 전송됩니다. 장 회장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교진말 마라. 내 보안 시스템은 완벽해. 완벽한 보안은 없습니다. 특히
제가 짠 알고리즘 앞에서는요. 그리고 진우는 말을 흐리며 천장을 가리켰다. 저기 화재 감지기 보이시죠? 저 안에 소형 폭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력은 크지 않지만 이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 기절시키고 요트에 불을 지르기엔 충분하죠. 언제 그런 걸... 들어올 때 몸수색은 받았지만 드론은 검사 안 하던데요. 미나가 창밖을 가리켰다. 창밖 어둠 속에 초소형 드론 2대가 윙윙거리며 호버링하고 있었다. 지금 당장 입금하세요. 제 인내심은 이 드론 배터리만큼 짧거든요. 진우의 협박은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다. 장 회장은 뱀 같은 눈으로 진우와 미나를 번갈아 노려보았다. 젊은 도둑놈들에게 제대로 당했다는 굴욕감에 입술을 떨었다. 하지만 그는 잃을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었다. 총 내려. 장 회장이 이를 갈며 명령했다. 경호원들이 주춤거리며 총을 거두었다. 입금해. 장 회장이 옆에 있던 비서에게 손짓했다. 비서가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조작했다. 잠시 후 진우의 태블릿에 전송 완료라는 녹색 메시지가 떴다. 확인됐습니다. 거래 감사합니다, 회장님. 진우는 태블릿을 챙겨 일어나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미나는 테이블 위에 다이아몬드를 장 회장 쪽으로 툭 밀어주었다. 오래오래 사세요. 돈 많이 버시고요. 두 사람은 유유히 응접실을 빠져나갔다. 등 뒤에서 장 회장의 고함 소리와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갑판으로 나온 그들은 미리 대기시켜둔 제트스키에 올라탔다. 꽉 잡아. 진우가 스로틀을 당겼다. 제트스키가 하얀 포마를 일으키며 홍콩의 밤바다를 갈랐다. 다음 날 홍콩의 랜드마크인 리츠칼튼 호텔의 최상층 바비알. 진우와 미나는 창가 자리에 앉아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최고급 샴페인과 캐비어가 놓여 있었다. 자겸발. 진우가 잔을 들어 올렸다. 우리의 완벽한 은퇴를 위하여. 미나가 잔을 부딪혔다. 쨍하는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근데 진짜 다 기부할 거야. 진우가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그들은 500억 원의 대부분을 전 세계의 고아원과 구호단체에 익명으로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아까워. 조금 페라리 한 대 정도는 뽑을 수 있었는데. 꿈깨. 우린 도둑이지 강도가 아니야. 그리고 그 돈 어차피 더러운 돈이잖아. 세탁해서 좋은 일 했으면 업보 씻는 셈 치는 거지. 미나는 쿨하게 샴페인을 들이켰다. 그래, 내 말이 맞아. 우리 몫으로 남겨둔 돈으로 작은 가게 하나 차리면 충분하겠지. 게제, 무슨 가게? 글쎄, 식당 너 요리 못하잖아. 내가 배워서 해야지. 웃기시네. 내가 칼질 하나는 예술인 거 몰라. 회는 내가 뜰게. 두 사람은 소소한 미래를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쫓기지 않는 삶 총성과 사이렌 소리가 없는 평범한 일상이 눈앞에 있었다. 진우는 미나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다. 처음 만났을 때의 차가운 살기는 사라지고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만이 남아있었다. 미나, 왜? 우리 계약 하나 할까? 무세운 계약 또 훔칠 거 있어. 아니, 훔치는 건 그만하고. 지키는 계약. 진우는 품에서 작은 반지를 꺼냈다.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가 아니었다. 그들이 갇혀있던 밀실에서 탈출할 때 썼던 그을음이 묻은 미나의 백금 머리핀을 구부려 만든 투박한 반지였다. 미나의 눈이 동그라지게 커졌다. 이거 다이아몬드는 팔아버렸지만 이건 못 팔겠더라. 우리 목숨값이니까. 진우는 미나의 손을 잡고 반지를 끼워주었다. 사이즈가 엉망이라 조금 컸지만 미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건스레어워. 알아. 하지만 세상에 하나뿐인 거야. 조건은 평생 내 옆에 있을 것. 아프면 내가 치료해주고, 위험하면 내가 지켜주고, 심심하면 내가 놀아주는 조건. 너의 계약이네. 실러. 미나는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진우의 눈을 바라보았다. 아니 조하. 대신 해지 위약금은 목숨인 거 알지? 당연하지.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깊게 입을 맞췄다. 홍콩의 야경이 그들 뒤에서 폭죽처럼 반짝였다. 레이저 빔 사이를 뚫고 죽음의 밀실을 탈출하고 하늘을 날아 헬기를 추격했던 그들의 모험은
이 달콤한 입맞춤으로 완성되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훔쳐낸 것은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마음이었다. 사랑해 내 라이벌. 진우가 속삭였다. 나도 내 파트너. 미나가 대답했다. 그렇게 전설적인 도둑 커플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평범한 연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물론 그 평범함이 얼마나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지만 바드마. 에필로그 전조. 그로부터 3년 후 서울의 한적한 골목길. 3년이라는 시간은 강산도 변하게 한다지만 두 사람에게는 평범함이라는 가면을 완벽하게 뒤집어쓰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서울 연남동의 한적한 골목. 끝자락 낡은 주택을 개조해 만든 아담한 식당, 비스트로, J&M 헬은 최근 아름아름 입소문을 타고 있는 핫플레이스였다. 메뉴는 퓨전 한식. 맛도 맛이지만 사장님 부부의 비주얼이 연예인 뺨친다는 소문이 더 컸다. 주방에서는 경쾌한 칼질 소리가 들려왔다. 강진우 씨, 양파를 썰라고 했지. 다지라고 했어. 채 썰기가 뭔지 몰라. 홀을 정리하던 미나가 주방 창문 너머로 쏘아붙였다. 그녀는 머리를 질끈 묶고 수수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지만 그 움직임에는 여전히 군더더기가 없었다. 냅킨을 접는 손놀림은 마치 카드 마술을 부리는 것처럼 빨랐다. 아니, 이 칼이 0점 조절이 안 되어 있다니까. 무게중심이 0.5mm 정도 앞쪽으로 쏠려 있어. 진우가 눈물을 찔끔 흘리며 변명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해커이자 기술자였지만 양파 앞에서는 그저 무력한 초보 요리사일 뿐이었다. 그의 손에는 최첨단 장비 대신 2만 원짜리 식칼이 들려 있었다. 장비 탓 좀 그만해. 500억짜리 보안 시스템도 뚫던 사람이 양파 하나 못 이겨서 어쩌려고 그래. 그거랑 이건 다르지. 양패는 실행 취소, 컨트롤 펄제, 키가 없잖아. 진우가 투덜거리며 썰어놓은 양파를 프라이팬에 쏟아부었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퍼져나갔다. 평화로웠다. 너무나 평화로워서 가끔은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홍콩에서의 그 밤 이후 그들은 약속대로 다이아몬드 판매 대금의 대부분을 전 세계 구호단체와 보육원의 익명으로 기부했다. 팬텀 재단이라는 유령 단체 명의로 보내진 그 돈은 수많은 아이들에게 학교와 병원을 지어주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이 작은 식당을 차렸다. 낮에는 장을 보고 재료를 손질하고 밤에는 손님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마감 후에는 맥주 한 잔을 기울이며 넷플릭스를 보는 삶. 쫓기는 불안감도 목숨을 건 스릴도 없는 안락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아주 가끔은 그 평온함이 견딜 수 없이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다. 어서 오세요, 비스트로 J&M입니다. 딸랑하는 종소리와 함께 손님이 들어왔다. 단골 손님이 아닌 낯선 남자 셋이었다. 껄렁한 걸음걸이, 팔뚝에 새겨진 문신, 그리고 껌을 짝짝 씹는 태도. 전형적인 동네 양아치들이었다. 에어이 사장, 여기 사장 나와보라 그래. 가운데 선 남자가 테이블을 발로 툭 차며 소리쳤다. 주방에서 나오던 진우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다가갔다. 제가 사장입니다만 무슨 일이시죠? 진우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이 동네에서 장사하려면 상도덕이 있어야지. 우리 형님들한테 인사도 안 하고 말이야. 보호비 명목으로 월 300 어때 싸게 해주는 거야. 남자가 진우의 어깨를 툭툭 치며 시비를 걸었다. 진우는 한숨을 내쉬었다. 고작 이런 놈들 상대하려고 은퇴한 게 아닌데. 그는 속으로 생각하며 남자에게 미소를 지었다. 저기요 손님, 요즘 세상에 보호비라니요.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주시죠. 경찰하, 이 새끼가 말귀를 못 알아먹네. 남자가 손을 들어 진우의 멱살을 잡으려 했다. 그 순간 탁, 어디선가 날아온 젓가락이 남자의 손목을 정확히 가격했다. 악.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손목을 부여잡았다. 젓가락은 바닥에 떨어져 대굴대굴 굴러갔다. 우리 가게에서는 소란 피우면 안 되는데. 미나가 계산대 옆에서 서늘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 젓가락 한 짝이 남아 있었다. 이 여편네가 미쳤나. 나머지 두 놈이 미나를 향해 달려들었다. 미나는 피식 웃었다. 그녀에게 이들의 속도는 슬로모션 비디오보다 느렸다. 그녀는 가볍게 몸을 틀어 첫 번째 놈의 주먹을 피하고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그리고 동시에 손에 들고 있던 쟁반으로 두 번째 놈의 턱을 올려쳤다. 아욱하는 소리와 함께 두 건장한 사내가 바닥에 나뒹굴었다. 3초도 걸리지 않았다. 와우 여보, 실력 안 죽었네. 진우가 휘파람을 불며 박수를 쳤다. 손목을 맞은 우두머리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다. 진우는 그에게 다가가 어깨 동무를 했다. 형씨, 스마트폰 좀 빌릴게요. 진우는 남자의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속도로 화면을 터치했다. 비밀번호 걸려 있을 텐데 풀었어요. 그리고 방금 형씨 폰에 있는 갤러리랑 통화 녹음 파일들 전부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민원실로 전송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하시네요. 증거가 아주 차고 넘치네. 진우가 해맑게 웃으며 폰을 돌려주었다. 3분 뒤면 경찰차 올 겁니다. 여기서 기다릴래요? 아니면 튈래요? 세 남자는 귀신이라도 본 듯한 얼굴로 비명을 지르며 가게를 뛰쳐나갔다. 가게 안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다. 식사하던 몇몇 손님들은 멍하니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잠시 소란이 있었네요. 오늘 식사는 저희가 쏘겠습니다 서비스로 계란말이도 나갑니다. 미나가 활짝 웃으며 분위기를 수습했다. 손님들은 그제야 환호성을 지르며 다시 식사를 시작했다. 그날 밤 마감 청소를 하던 두 사람은 테이블에 마주 앉아 맥주캔을 땄다. 아까 젓가락 던지는 거 좀 위험했어. 손님 맞으면 어쩌려고. 진우가 짐짓 엄한 척 말했다. 내 조준 실력 알잖아. 400m 밖에서 헬기도 맞추는데 고작 5m 앞을 못 맞추겠어. 미나가 코웃음을 쳤다. 그래도 재미있었지. 진우의 말에 미나의 동작이 멈췄다. 조금. 그녀는 솔직하게 인정했다. 심장이 뛰더라. 오랜만에. 나도 아까 그놈 폰 해킹하는데 예전 생각나더라고. 500억짜리 다이아몬드 털 때보다 더 짜릿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눈동자 속에 숨길 수 없는 갈망이 일렁이고 있었다. 그들은 뼛속까지 도둑이었다. 평범한 행복이 소중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모험을 원하고 있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영업 끝났습니다, 손님. 진우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다. 하지만 들어온 사람은 나가지 않았다. 중절모를 눌러쓰고 롱코트를 입은 노신사였다. 그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들어와 가장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밥을 먹으러 온 게 아닙니다. 노신사의 목소리는 낮고 중후했다. 그는 품에서 검은색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봉투에는 아무런 글씨도 쓰여 있지 않았지만 붉은색 밀랍으로 봉인된 문양이 찍혀 있었다. 독수리가 뱀을 낚아채는 문양. 진우와 미나의 표정이 동시에 굳어졌다. 그 문양은 업계 전설로만 내려오는 국제 비밀 정보 조직 아르고스의 표식이었다. 누구십니까? 미나가 경계하며 물었다. 제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봉투 안에 들어있는 제안이죠. 노신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지하 수장고. 그곳에 나치 독일이 약탈해 갔던 사라진 호박방의 지도가 숨겨져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박물관 관장은 부패한 무기상과 결탁해 그 지도를 빼돌려 팔아넘기려 하고 있죠. 노신사는 문 쪽으로 걸어갔다. 경찰도 인터폴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물건이니까요. 그것을 훔쳐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두 사람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문을 열기 전 뒤를 돌아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다. 은퇴 생활이 지루해질 때쯤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짐작이 틀렸습니까? 딸랑. 종소리와 함께 노신사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가게 안에는 다시 두 사람만 남았다. 테이블 위에는 검은 봉투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진우가 봉투를 집어들었다. 어떻게 할까? 그냥 쓰레기통에 버릴까? 우린 이제 선량한 시민이잖아. 글쎄, 양파 써는 것도 지겨워지던 참이었는데. 미나가 턱을 괴며 봉투를 바라보았다. 루브르라. 파리는 지금 가을이 예쁘다던데.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잖아. 겸사겸사 다녀오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진우가 씩 웃으며 봉투에 밀랍 봉인을 뜯었다. 턱. 봉투 안에서
비행기 티켓 2장과 새로운 위조 신분증 그리고 호텔 예약증이 떨어졌다. 날짜는 당장 내일이었다. 준비성 하나는 철저하네. 미나가 비행기 티켓을 집어들고 흔들었다. 여권 어딨더라? 장롱 깊숙이 넣어뒀는데. 창고에 있는 장비들도 점검해야지. 3년 동안 묵혀둬서 작동이나 할지 모르겠네. 두 사람의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조금 전까지 느껴지던 권태로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들의 눈빛은 생기로 가득 찼다. 진우는 가게 입구에 걸린 영업 중 팻말을 뒤집었다. Closed. 당분간 쉽니다. 재료 소진, 아니 에너지 충전하러 갑니다. 가자 파트너. 이번엔 판이 좀 크겠어. 잔말 말고 가방이나 싸 공대 오빠. 늦으면 국물도 없어. 미나가 진우의 등을 찰싹 때리며 웃었다. 셔터가 내려가고 가게의 불이 꺼졌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는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다. 전설적인 도둑 커플의 제2막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세상이 그들을 부르고 있었고 그들은 기꺼이 그 부름에 응답했다. 그들이 가는 곳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이 함께 있는 한 그 어떤 금고도 그 어떤 함정도 그들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훔치지 못하는 것이 없는 사랑에 빠진 도둑들이니까. 지금까지 소설 도둑이 도둑을 만났을 때를 함께 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옥초여백억 원의 다이아몬드를 둘러싼 강진우와 이민아의 아슬아슬한 추격전,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로맨스를 지필하는 동안 저 또한 마치 윙슈트를 입고 하늘을 나는 듯한 짜릿함을 느꼈습니다.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만났지만 생사의 위기 속에서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진정한 파트너로 거듭나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즐거움과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비록 소설은 여기서 끝나지만 그들의 모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진우와 미나처럼 서로 믿고 등을 맡길 수 있는 소중한 파트너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